네, 안녕하세요. 행정 절차론 강의를 맡은 엄종호 행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2년 행정 절차론 기출문제 풀이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답안 작성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알고 계시겠지만 절차론의 대부분의 내용은 법 조문을 기반으로 해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답안 작성 요령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작성하는 답안은 어디까지나 분명한 법학적 답안이어야 됩니다. 법학에 대한 우리가 답안을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용을 알고 나서 형식을 알고 나서 거기에 어떤 내용을 적을 것인가 하는 것과 형식 자체를 아예 모르고서 내용만 그냥 잘 쓰면 되지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답안의 퀄리티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 한번 나가보도록 하죠. 기출문제 2022년 기출문제가 되겠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여져요. 그래가지고 문제 1번 하면은 내용 쭉 나와 있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저는 이제 답안 작성 위주로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읽을 때는 여러분들 각자의 방법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 또는 많은 합격하신 분들이 먼저 어디로 가느냐? 물음으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무엇을 묻고 있느냐를 먼저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문을 먼저 봅니다. 특히나 사례형 지문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렇게 길게 나오는 사례형 지문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길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찾으려 하는지를 모르고 지문을 읽다 보면은 그냥 읽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문제 보고 이걸 찾아야 되네 하고 어떻게 된다? 다시 올라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용을 보시면서 어떤 내용을 내가 찾아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먼저 아래 물음을 보고서 파악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물음 1번 하면은 위 시정명령의 위법 여부를 설명하시오 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면은 위에 어떤 내용인지는 몰라도 지금 시정명령이란 게 나왔을 거고 그 시정명령에 아마도 우리가 지금 행정 절차론 하니까 행정 절차적인 문제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음 2도 한번 체크해 보고 가도록 하죠. 물음 2 같은 경우에는 폐쇄 명령의 위법 여부. 그러면은 첫 번째는 시정 명령.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폐쇄 명령을 우리가 한번 여기서 어떻게 지금 이루어졌는지 그 절차를 한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쭉 한번 그냥 보고 갈게요. 영위하고 있는 자로 해서 값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고. 죄송합니다. 너무 세게 했네요. 이물질이 혼입되어 있다는 사실 이렇게 적발되었네요. 그런데 행정청은 갑에게 시정명령서를 송부하지 않고 이거네요. 송부하지 않고 담당 공무원이 구두로 쭉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시정명령 내용을 고지했다. 그러면은 처분의 문서주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관할 행정청이 정밀 조사한 결과 근데 처분의 내용 자체는 옳았네요. 근데 처분의 방식이 잘못됐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폐쇄명령 해서 청문통지서, 청문이 이제 나오겠네요. 그러면은 폐쇄명령과 관련된 문제는 청문이겠구나.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5일 전 도달했다. 5일 전 아니죠. 5일 전 아니에요. 그러면은 청문회 날짜에 대한 문제가 두 번째 문제구나. 이거 한번 체크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만 체크하고 갈게요. 우리가 지금 내용적으로는 크게 볼 게 아니니까. 자, 그래서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답안 작성 요령 여기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이미 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왜? 지금이 8월이에요. 7월이죠. 7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험이 한 2달 남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답안 작성 요령에 대해서 아마 대부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는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부터 답안 작성 요령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다 알고 계시겠지만 시험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 시험의 유형은 사례형이에요. 사례형.
그래가지고 갑을병 이렇게 어떠한 대상이 나오고 어떠한 처분이 나오고 그 내용에 대해서 쭉 나열되어서 어떠한 상황인지 우리가 그거를 파악해서 법리를 풀어가는 그러한 내용이 이제 사례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약술형이란 거는 두 번째 문제의 유형인 약술형이라는 거는 무엇에 관해 쓰시오 입니다. 무엇에 관해 쓰시오 해가지고 대부분 이제 법조문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암기한 내용을 풀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례형 같은 경우에는 답안을 어떻게 작성하느냐 알고 계시는 분은 다시 한번 확인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시작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논점이라고 하죠. 빨간색으로 적어볼까요? 노란색으로 적어보겠습니다. 논점 또는 문제점, 즉 이 사례에서 우리가 끄집어 내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적습니다. 그게 뭐다? 논점의 정리 또는 요점의 정리 또는 문제점 뭐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그래서 첫 번째가 논점의 정리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 법조항이 나옵니다. 법조항. 법조항은 너무 기본이에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법적인 법학의 답안지를 작성할 때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거. 자, 법조항이라 쓰지 말까요? 이 앞에다가 다시 한번 써볼게요. 근거가 나옵니다. 근거. 자, 무슨 얘기냐? 문제점 지금 제시를 한 거예요. 지금 질문이 이거구나 라고 논점에서 제시를 한 다음에 근거, 즉 결론을 내기 위한 근거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근거가 나오고 그 다음 뭐가 나오느냐? 결론이 나와요. 사안의 해결 또는 결론. 결이 나온다. 결론 또는 사안의 해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중요한 게 뭐다? 근거에서 무슨 근거를 댈 거냐 해가지고 제일 많이 당연히 쓰는 게 아까 적어드렸던 법조항입니다. 문제가 이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근거를 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이렇게 답안지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크게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는 겁니다. 사안 같은 경우에. 그 근거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법조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조항에서 이렇게 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법조항을 암기를 하는 거예요. 근거가 이러했기 때문에 결론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라고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다? 판례입니다. 판례. 그래서 판례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례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판례가 하나 정도는 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 이 판례 역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학설. 학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절차론에서 대표적인 학설이 있죠. 절차만 위법할 경우, 내용은 위법하지 않는데 절차만 위법할 경우에는 그거는 위법한 처분이야 아니야? 라는 물음에 대한 학설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학설들 여러분이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 여러분이 제대로 된 근거를 제시해서 거기서 결론을 내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검토라는 게 있습니다. 검토. 자, 이게 뭐냐면 이 근거 네 가지가 사실상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해서 공부를 하는, 암기를 하는 내용들인데, 자, 첫 번째 법조항이 왜 근거냐라고 하면은 우리는 성문법 국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에 써져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 1수위는 무조건 법조항입니다. 법조항이 없는 법학 답안지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거, 여러분들이 논점 찾고 그 다음 내용을 쓸 때 무조건 법조항 쓰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판례. 기존에 있던 법관들이 내놓은 법리적인 논리라고 생각하시면, 법학적 논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떠한 사례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결정했어가 미리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갖고 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설은 뭐냐면 법학자들의 아이디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학자들의 생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 대학교 다니실 때 논문 한 번씩 써보셨을 텐데, 논문을 쓸 때는 제 생각은 이러합니다. 이 말 잘 안 씁니다. 대부분 어떤 학자의 생각은 이러이러했다.
저 학자의 생각은 이러이러했다 라는 내용들을 따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 생각은 하면서 한 줄 씁니다. 그게 뭐다? 그게 검토예요. 항상 우리가 답안지를 쓸 때는 내가 자신이 있던 없던 이거는 이제 두 번째 문제고, 내 생각 자체는 조금 겸손하게 언제나 표현을 해야 됩니다. 교수님들한테는 그래요. 왜? 어차피 문제 내는 사람, 문제 채점하는 사람 다 교수님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제 생각은 이러한데 그 근거는 법조항이 이렇고 판례는 이렇고 학설이 이러합니다. 저보다 더 대단하신 분들이 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해서 검토 한 줄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법조항, 법 답안지를 보실 때에도 법조항 엄청 많고 판례 엄청 많고 학설 엄청 긴데 검토 막 이런 거는 한 줄, 두 줄 되거든요. 다 그런 이유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거를 작성할 때는 법적 근거, 성문법적 근거, 그 다음에 판례의 근거, 그리고 다른 법학자분들의 근거, 그 다음에 내 생각 조금, 이게 이제 근거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논점에 대한 근거 제시한 다음에 당연히 이제 여기서 기반해서 결어, 사안의 해결 이렇게 가시면 된다. 이게 법 답안지의 큰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해 법 답안지 할 때 법 답안지 어떻게 써요 하면 우리 문학, 판검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문제점, 논점이고 학설, 그 다음에 판례, 검토 이렇게 쓰는 거예요. 법조항 어딨죠? 법조항은 너무 중요하니까 그냥 무조건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행정사 시험에서는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법조항입니다. 법조항. 왜? 법전이 나오질 않아요. 법전이 나오질 않기 때문에 법조항을 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다른 시험 같은 경우에는 법전이 나오는 시험들이 있죠. 그러면은 당연히 법전보다는 판례가 이제 점점 중요해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유는 우리가 시험이 1시간에 2개를 봅니다. 2과목을. 민법이랑 행정절차론을 1교시에 같이 보죠. 그러다 보니까 시험 시간이 조금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 사안에 따라서 법조항, 판례, 학설 이런 거 다 못 씁니다.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중요한 거 먼저 써야 되는 거죠. 그 중요한 게 뭐다? 법조항이다.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법조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판례, 그 다음 학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검토는 여러분들 시간 있으면 쓰시고 시간 없으면 안 쓰셔도 돼요. 이건. 그래서 총 4개의 근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가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법조항 암기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논점을 그러면은 적는 게 되겠는데, 논점 적는 거를 여러분들 중에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논점 적을 때는 뭘 적어야 되냐면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다른 시험도 다 마찬가지인데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다 그냥 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갑이 뭐 했다, 을이 뭐 했다, 병이 뭐 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뭘 쓰냐면은 문제를 그냥 써버려요. 그렇게 하시면 논점 적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논점의 정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임의적으로 갖고 왔는데, 이제 갑이 관할간첨으로부터 시정서가, 시정 명령서가 아닌 뭐가 문제였다? 구두다. 원래는 문서로 해야 되는데 구두로 지금 왔다. 그래서 고지했다. 이 상황만 딱 한 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논점의 정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논점의 정리에서는 우선 먼저 상황 한 줄 이렇게 제시해 주시고, 그 다음 그래서 내가 지금 근거로 뭘 갖고 올 건지 이걸 이제 쓰는 거예요. 근거를 쓰는 겁니다. 근거보다 행정절차법, 그 다음에 행정절차법 계속해서 쓸 수 없으니까 이하법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절차법이라고 쓰면 안 되나요? 네, 맞아요. 절차법이라고 쓰셔도 돼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이 답안지에 법이 하나만 나올 거다. 그러면은 이하법 해가지고 간단히 쓰시면 됩니다. 근데 법이 2개 이상 나온다. 예를 들어서 뭐 행정절차법 나오고 행정 뭐 기본법 나오고 한다. 그러면은 이하 절차법, 그 다음에 행정기본법 쓰고 이하 기본법,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행정절차법에 대한 법 조항 또는 판례를 기본으로 해서 지금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그 근거를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근거를 제시해 주는 거예요. 어디서? 논점에서. 그래서 24조죠. 문서주의입니다. 처분의 문서주의가 24조예요. 이거를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 또는 무효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뤄볼 거야 라는 예고를 해줘야 됩니다. 논점에서. 쉽게 말해서 논점에서는 뭘 써야 되냐면 상황은 한 줄 정도로만 그냥 간단히 써주시고 근거를 제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근거를 내가 지금 제시할 거야.
라는 거를 지금 여기서 예고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좋은 논점의 정리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판례, 지금 여기서는 이제 우리는 이제 대부분의 이제 행정사 시험은 법조항이 이제 핵심이다 보니까 법을 썼지만 예를 들어서 법조항은 무조건 쓰는 거고 어디가 됐든 판례가 핵심이다. 판례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판례를 쓰셔야 되는데 이 판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암기하실 때 아니면 지금까지 암기하시면서 핵심적인 뭐 단어라든지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암기를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단어 몇 개를 여기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례 내가 지금 쓸 거야 라는 거를 논점에서 제시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논점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들. 위에 있는 거 그냥 다 베껴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제대로 된 논점의 정리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뭐 3줄에서 4줄 정도만 논점은 써주시면 될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본문 내용, 즉 법 조항의 이제 내용을 쭉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 24조 1항입니다. 행정처분 이 내용들 법에 있는 거니까 그냥 굳이 하진 않을게요. 쭉 여러분들이 쓰시면 됩니다. 처분의 문서주의 해가지고. 근데 이제 이런 것도 가끔씩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제목을 뭐라고 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상관없습니다. 법 조문의 제목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 1조 하고 이런 식으로 가로쳐서 조문의 제목이 있죠. 이것을 갖다 쓰시면 되는 거예요. 24조 처분의 문서주의 써져 있습니다. 그대로 갖다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 쭉 갖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항은 이제 원칙 나와 있는 거고 2항은 당연히 예외 나와 있었죠. 그래가지고 2항에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을 한다. 문서로 하지 않는다고 해도 처분에 대한 통지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처분 문서 실명제 같은 경우에는 24조 3항에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추가로 이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무엇이 지금 해결이 됐다? 법조항이 해결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당연히 이러한 절차적인 내용적으로는 하자가 없지만 절차적인 하자에 대해서 이 처분은 위법한지 위법하지 않은지에 대한 우리 유명한 학설 그리고 판례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 당연히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까지 잘 쓰셨는데 그 이상으로 해 주지 않으면 대체 이게 유효야 아니 취소거리야 아니면 무효야 막 하면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독자적인 위법성 여부에 대한 학설 그리고 판례 여러분들 암기하셨을 겁니다. 적극설과 소극설 해가지고. 그래서 학설 같은 경우에는 뭐 1번 2번 이런 식으로 써도 되고, 소극설 적극설 이렇게 있죠. 근데 여러분들 혹시 난 이렇게 암기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1설, 2설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전혀 문제 없어요. 그래가지고 정확히 내가 이 용어 자체를 암기하기 힘들다 하면은 그냥 1설은 이러하다, 2설은 이러하다, 3설은 이러하다 이런 식으로 써도 괜찮습니다. 잘 기억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판례를 쓰실 때는 여기 이제 판례가 나오는 거죠. 어떻게 쓰느냐. 판례는 하고 근거를 제시해 줘야 됩니다. 저희가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우리의 근거가 뭔지에 대해서 제시를 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답을 쓸 때 교수님 이것도 모르세요?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교수님 제가 이거 엄청 잘합니다. 이거 판례인 것도 알고요. 이거 법조항인 것도 알고요. 이거 학설인 것도 알아요. 이걸 막 티를 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교수님한테 교수님인데 이거 당연히 아시겠죠. 이거 법조항인 거 모르세요? 이거 판례인 거 모르세요?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좋은 법 답안지라고 보기가 힘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교수님들도 채점을 할 때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또는 개인의 기분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점수가 아주 미세하지만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이런 형식을 맞춰서 좋은 답안지를 제공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내가 판례를 썼어 라는 거를 티를 내주셔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글 자체, 내용 자체에서 판례라는 말을 쓴다. 또는 제목에 그냥 판례 이렇게 쓰셔도 돼요.
관련 판례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어쨌든 판례라는 거 티 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는 끝나고 나서 여기에 판례라는 말이 전혀 들어있지 않아. 그러면은 끝나고 나서 판자 써주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거 지금 판례입니다. 지금 제 머릿속에서 그냥 나온 논리가 아니라 이거 판례 제가 갖고 온 거예요. 이렇게 근거를 꼭 제시해 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무효로 판시한다. 실질적으로 판례는 그러면은 시간이 남으시면은 보통 검토는 그럼 언제 쓰느냐? 검토는 언제 쓰느냐? 시간이 남으면 쓰는데 법 조항만 있을 때는 검토 쓰지 마세요. 웬만하면 별로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법 조항만 있으면 언제 많이 쓰느냐? 판례 또는 학설, 즉 법관이나 또는 다른 법학자들의 의견이 들어가 있다면 나는 이거에 대해서 난 좀 좋은 판결인 것 같아. 또는 좋은 학설인 것 같아. 나는 뭐 적극설을 좀 지지합니다. 소극설을 지지합니다. 이거를 간단히 근거 포함해서 한 줄에서 두 줄 정도만 검토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근데 우리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시험 시간이 굉장히 짧은 편이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검토까지는 좀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시간이 좀 남고 좀 나는 이 판례에 대해서 항상 이 말을 항상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뭐 한 줄에서 두 줄 정도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토는 띄워넣고 바로 사안의 해결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사안의 해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 첫 번째 이게 지금 법에 어디에 위반됐는지 해서 앞에서 24조 1항 나왔었죠. 저희가 써놓은 걸 갖고 오는 거예요. 사안의 해결도 갑자기 없는 거 갖고 오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앞에서 뭘 썼냐면 법조항 썼죠. 법조항 쓰고 24조 썼습니다. 24조 썼어요. 그 다음에 판례 썼죠. 즉 절차적 위법성에 대해서 이게 위법이 인정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판례 썼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그 앞에 판례에 앞서서 적극설과 소극설 해가지고 학설 썼습니다. 이 세 가지 지금 썼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조항 우선 갖고 온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예외도 아니다. 이것도 법조항에서 갖고 온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에서 절차가 하자 있는 처분은 위법하다. 그리고 무효이다. 이거 어디서 갖고 왔나요? 이거 학설과 판례에서 갖고 왔습니다. 이거예요. 앞에서 근거에서 제시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결과를 다 갖고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학설을 안 썼어. 또는 판례를 안 썼어. 근데 사안에서는 3번 나왔네. 그러면은 이건 점수를 제대로 못 받는 거예요. 왜? 앞에서 아무 내용 없이 갑자기 사안에서 뜬금없이 근데 처분은 위법하고요. 해당 처분은 무효입니다. 라고 해버리면 이거는 뭐냐면 그냥 내가 생각한 거 쓴 거예요. 제대로 된 판례나 학설이 아니라. 그냥 내가 생각한 거 쓴 거예요. 근거 없이 쓴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근거 없이. 그래서 본문에서는 반드시 내가 사안의 해결에서 어떻게 쓸 거기 때문에 즉 논점에서 무엇을 지금 제시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쓸 거기 때문에 그 근거를 내가 다 제시를 먼저 해주고 사안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본문 근거에 내용이 없다. 그러면은 결어에 쓰기가 써봤자 크게 의미가 없어요. 써봤자. 왜? 근거에 아무것도 없는 거 그냥 썼다? 그러면은 그냥 내 생각은 이래요.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좋은 답안지가 절대 안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문은 반드시 이것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도 똑같아요. 폐쇄명령의 위법성 해서 이게 이제 두 번째 문제였죠. 1-2문이었죠. 1-2문. 이번에는 한번 문제 제목부터 한번 보고 갈까요? 자, 문제 1-2라고 지금 써져 있습니다. 당연히 가로치고 쓰시는 건 다 아실 테고 이 뒤에 제가 계속해서 이거 제목은 저는 제목 항상 써요. 지금 이 문제의 제목, 토픽이 무엇인지, 주제가 무엇인지 저는 항상 씁니다. 문제에서 갖고 오시면 돼요. 문제에서 핵심적인 뭐 단어라든지 질문이라든지 이런 거 갖고 오시면 되는데 혹시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이거 쓰지 마세요. 안 쓰셔도 돼요. 근데 정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데 최선을 다해서 답안지를 쓰는 거 역시 중요해요. 답안지가 그럴듯해야지 내가 공부를 한 게 잘 표출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열심히 하면은 남들이 알아서 알아봐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한 거를 열심히 티를 내야 답안을 채점하시는 분들이 알아봐 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알아서 내가 답안 쓰면은 우리 채점자분들이 알아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제가 제목도 써시라, 뭐 논점 같은 거 잘 잡으시라, 뭐 이런 거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티를 내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내가 열심히 했으면 계속 티를 내셔야 되는 거예요. 티 내는 것도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답안 딱 끝나는 그때까지, 맨 마지막에 이하 여백으로 끝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그중 한 개가 답안의 형식을 좀 잘 맞춰서 답안을 예쁘게 작성하는 것도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제목 좀 쓰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막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목 어떻게 잡지? 하면서 막 5분 동안 제목 막 고민하시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더 이제 안 좋은 게 되기 때문에 내용보다 형식에 더 이제 매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예를 들어서 난 진짜 제목 못 잡겠다 하면은 그냥 문제 1-2 그냥 쓰시고 그냥 가로 닫고 끝내버리시면 돼요. 그런데 웬만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습하실 때 웬만하면 좀 잡는 연습하셔라.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논점의 정리 그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대로 가시면 되고, 당연히 법 제시해 줘야 되는 거죠. 21조 제시를 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말씀을 좀 드릴게요. 법의 조 번호죠. 번호를 암기해야 될까요? 이런 이제 말씀이 있습니다. 번호. 암기 안 하셔도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암기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거 역시 암기하시면 좋습니다. 조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조가 있고 그 아래 뭐가 있냐? 항이 있습니다. 그 아래 뭐가 있느냐? 호가 있어요. 그 아래 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제가 볼 때는 안 하셔도 됐는데, 이 법 그 조의 번호를 암기를 안 하셔도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랬어요. 제가 행정절차론 그 성적을 한번 체크를 했는데 나름 괜찮게 나왔더라고요. 거의 70점은 안 나왔는데 이제 60점 후반대로 괜찮게 나왔어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모든 과목 답안지를 쓸 때 제가 아는 거면, 모르는 거는 괜히 안 써도 돼요. 아는 거면은 무조건 몇 조인지, 그리고 몇 항인지까지는 썼습니다. 근데 호와 목은 좀 인간적으로 너무 암기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법조문 하나 두 개가 아니라 행정절차법만 해도 한 40 몇 개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러한 법들이 엄청 많죠. 8개인가요? 8개? 8개인가요? 9개인가요? 법이 막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그 행정절차론만 우리 공부하는 게 아니고 민법도 공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행정실무법, 그 다음에 사무관리론 이런 것도 공부해야 되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조 번호 다 암기 못해요. 그렇지만 할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들은 분명히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웬만하면 조나 항 같은 거 좀 암기를 해 두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 대신 호나 목까지는 우리 그것까지는 좀 안 해도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특히나 행정절차론에 보면은 행정절차법이 있어요. 이게 정말 메인이죠. 그래가지고 사례형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 한 개가 이 행정절차법인데, 이런 행정절차법 같은 메인 또는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이런 것들은 좀 중요한, 정말 이제 핵심이 되는 논점들, 법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조나 항 정도, 이거 항도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조라도 좀 암기해 두시기를 저는 좀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법안이 우리 답안지가 그럴듯해져요. 그렇지 않으면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교수님한테, 채점자한테 이거 당연히 아시잖아요. 이거 24조인지 모르세요? 뭐 32조인지 모르세요? 17조인지 모르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최대한 친절하게 제가 공부한 것들에 대해서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이래야지 당연히 그거에 대한 점수도 조금이라도 높게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호와 목까지는 암기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법전을 보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웬만하면 몇 조이다, 최소한 몇 조이다 정도는 핵심적인 내용들, 우리 아마 여러분들 A급 논점, B급 논점, C급 논점 이렇게 공부하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A급 논점 한 10몇 개, 뭐 20몇 개, 이 정도는 몇 조인지 정도는 좀 체크를 하고 가시는 게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모범 답안에는 그렇게라도 써야겠다 해서 제가 법 조항을 쓴 거고,
색깔을 달리 해 놓은 거예요. 근데 나는 정말 이게 몇 조인지 잘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은 안 쓰셔도 됩니다. 왜? 내용이 더 중요하니까. 내용이 우선이에요. 법 조항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암기하시는 게 언제나 먼저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내용들 그렇게 쭉 한번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다? 청문의 문제였는데 날짜가 5일밖에 안 됐었죠. 5일 전에 통지를 했었죠. 원래 10일 전이었는데 이제 그 얘기 이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청문의 의의 같은 거는 보통 법은 우리 항상 보시면 이게 제가 이제 나중에 또 한번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긴 할 건데 1조는 법의 1조는 무조건 법의 목적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2조는 용어의 정렬가 나와요. 그 다음에 3조, 4조, 5조 이런 데는 준용 규정이라든지 적용 범위라든지 또는 기본 원칙들이 나옵니다. 그런 거는 좀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연히 이제 청문회 용어의 정리해가지고 이제 2조부터 이렇게 쭉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법 2조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갖고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 판례 있죠? 판례. 그래서 청문 관련된 판례 있으면은 이렇게 쭉 한번 적어 주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제가 용어 이 답안에 가끔씩 이제 용어의 정의를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용어의 정의는 법조문에 있어요. 근데 용어라기보단 제도죠. 제도. 그래서 제도의 정의는 법조문에 있습니다. 기반이 대부분. 근데 취지, 이 제도는 무엇이라고 합니다. 어떤 제도입니다. 근데 왜 만들어 놨냐면요, 이러한 취지에 의해서 만들어 놨어요 하는 이런 취지는 어디에 있냐면 판례에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는 뭐 앞에서 이미 공부를 하셨겠지만 이런 취지는 판례에 있기 때문에 이 취지, 예를 들어 어떠한 제도, 청문이라는 제도가 나왔다. 이거에 대한 취지에 관련된 판례가 있다? 그러면 이거 쓰고 안 쓰고가 엄청나게 퀄리티에 영향을 줘요. 답안지. 그렇기 때문에 꼭 이런 이제 관련 제도들의 취지는 여러분들이 판례로 좀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답안지 그거 쓰고 안 쓰고가 굉장히 퀄리티가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핵심 근거는 우리가 답안을 쓸 때 최종 결론을 내기 위해서 이게 위법하다, 아니다, 옳다, 그르다 이런 최종 결론을 내기 위한 근거, 제일 중요한 근거는 법조문과 판례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 학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검토. 내 생각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논술인데 내 생각 중요하지 않아요. 내 생각이 제일 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암기하신 거 쓰시면 돼요. 또는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게 뭐였다. 여기서 이제 내 생각을 도출해 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거가 제일 중요하다. 객관적인. 자,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이제 청문, 뭐 과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법조문 내용들 그대로 갖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하자의 절차적 하자의 치유 문제들 이런 것도 이제 이런 절차적 하자의 치유라든지 아니면은 절차적 하자의 위법성 내용들이 있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지금 7월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들 공부를 해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행정 절차 로원에서 구체적인 각각의 개별법들의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총칙 정도에서 여러분 총론 정도에서 학설들 아마 엄청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뭐 절차적 하자의 위법성 또는 절차적 하자의 승계 막 이런 것들. 절차적 하자의 치유 이런 것들. 왜? 우리는 이제 절차 관련해서 계속해서 보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공부한 것들은 각각의 법 조문에 관련된 사례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이거 갖고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당연히 이론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학설이기 때문에 학설이 나오죠. 뭐 학설, 뭐 부정설, 긍정설, 제한적 긍정설 잘 모르겠다. 그러면 1설, 2설 이렇게 쓰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학설이 있으면 웬만하면 판례가 같이 따라 나와요. 웬만하면 판례가 같이 따라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하자 치유 뭐 허용될 수 없다. 근데 뭐 무용한 방법 피하고 이제 이런 게 이제 뭔가요? 핵심 그 단어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판례를 암기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핵심으로 해서 암기하시면 됩니다. 뭐 무용한 방법을 피하고 그 다음에 또 뭔가요? 법적 안정성을 보호 이런 것들. 그리고
범위에 어떤 범위에서 뭐 허용된다 이런 것들을 모았다 판례. 그래서 3번 그냥 판례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이 답안지에 일부러 판례라는 거를 표시하는 방법을 다 썼습니다. 판례는 이라고 해서 본문에 그냥 넣은 적도 있고, 그 다음에 맨 끝에 이 판례 표시도 넣은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목에 그냥 판례 이렇게 쓰기도 했죠. 그래가지고 지금 방법을 다 알려드린 거니까 판례 쓰실 때는 반드시 표시해 주셔야 돼요. 내가 이 근거를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답지 채점자분에게 저희들이 어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안의 해결도 똑같이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안의 경우에는 관할행정처 뭐 이렇게 폐쇄 명령을 했는데 뭐다? 청문 절차에서 문제가 생겼다. 문제가 있다. 그래서 위법한데 그 다음에 이제 하자 치유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까지 내용 쭉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적인 거는 아마 여러분 기출문제다 보니까 또 많이 보시기도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끝 표시 꼭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그냥 끝이라고 지금 여기다 썼는데 원래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은 지금 1-2문이었죠. 그러면은 1-2문 끝 요런 식으로 보통은 씁니다. 근데 이것도 뭐 정말 급하다 그럼 그냥 끝 쓰시면 돼요. 그러면은 종결이 된다. 자, 그래서 1번 문제, 사실상 두 문제죠. 두 문제. 제일 중요한 사례형 문제가 보통 1번에 이렇게 나옵니다. 중요하니까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문제 계속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이 되겠네요. 그래서 똑같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폭이죠. 학폭인데 내용이 지금은 조금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학교 안에 있던 건데 지금은 교육청으로 지금 갔습니다. 또는 교육지청으로 갔기 때문에 그게 조금 달라지긴 했는데 그거를 제외하고는 그냥 내용만 형식이 어떻게 지금 답안이 구성이 되는지만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분 공개가 가능하냐 뭐 이런 내용들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거를 이제 논점에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청구한 바 딱 여기까지가 이제 앞에 있는 것들 내용 그냥 한 줄 딱 써준 거죠. 그래서 사립중고등학교 이거가 이제 지금 법이 좀 바뀐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다시 나오기는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애초에 지금 기관의 조직이 지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냥 당연히 지금 행정기관 소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그러면은 이 법이라고 하면 되죠. 왜 다른 법 나올 리가 없으니까 그 법의 정의는 웬만하면 2조에 존재한다고 했었습니다. 1조가 목적이고 그래서 여기서 정한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만약 해당한다 그러면은 공개를 해야 되는데 뭐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게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은 부분 공개가 가능한가요? 이거 해서 주제 뭔가요? 2개. 우리가 여기서 지금 논할 거는 2개의 주제를 논할 거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제가 색깔 넣어서 했죠. 호랑 조도 지금 색깔이 다릅니다. 왜? 호는 웬만하면 암기 못해요. 너무 복잡해서. 그래서 호까지는 좀 암기 안 하셔도 되고 웬만하면 조 정도는 좀 암기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렇지만 저도 만약에 나는 이거 지금 부분공개 14조인지 15조인지 16조인지 잘 모르겠네. 그러면 억지로 쓰진 마세요. 만약 잘못 쓰면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쓰진 마시고 웬만하면 좀 암기하고 가셨을 때 잘 쓰면은 그 법안 답안지에 굉장히 퀄리티가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게 FM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대학교 법대에서 시험을 보든 뭐 어디서 시험을 보든 법 관련된 시험은 그게 FM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논점에서 우리 뭐 따질 거야 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여기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정한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암기한 것들을 이제 잘 쓰시면 되는 거예요. 암기한 것들 잘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분 공개 이거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뭐 여기 다 써져 있죠. 각호 이런 거 힘들어요. 이런 것까지는 거의 암기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써놓은 이유는 이제 모범 답안이니까 써는 거예요. 제일 이상적인 형태의 답안을 제가 여기에 써놔야 되기 때문에 이제 써놓은 거고 각호나 뭐 면목 뭐 이런 것들은 좀 힘들고 다만 이제 조항은 좀 할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사안의 해결 역시 마찬가지죠.
반드시 그 여기가 어떤 근거에 기반을 했는지 꼭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말이 어디에 근거를 해서 지금 적혀져 있는지, 결론이 났는지 꼭 써주시면 되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사안을 한 2줄에서 3줄, 길면은 4줄, 5줄 이렇게 해서 그냥 나눠요. 왜냐하면은 논점 자체가 몇 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하나씩 나눠버립니다. 그게 좀 더 보기 편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안 나누면 안 되나요? 그래도 됩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언제나 내용이 형식보다 더 중요해요. 이거는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내용을 완벽하게 뽑아낼 수 있냐, 이게 문제죠. 우리가 열심히 내용을 공부함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정말 완벽하게 뽑아내기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형식이라도 좀 맞춰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내용은 다 고만고만 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정말 말 그대로 내용 70점, 내용만으로 70점을 맞는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법학은 60점 넘는 것도 만만치가 않아요. 60점만 넘는 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내용을 아무리 암기를 해도 법 관련돼서 뭐 아마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되게 휘발성이 높은 학문이죠. 그래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책을 보고 아무리 몇 회독, 뭐 몇십 회독을 했다 해도 또 시험장에 가시고 또 모의고사 보시고 하면은 또 머릿속이 알쏭달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0점 넘기 70점 이런 거 거의 못 맞습니다. 저도 한 60 이제 후반때 한 68점인가요? 69점 뭐 그쯤에서 맞았는데 어쨌든 만만치 않아요. 그러면은 한 내가 60점 맞을 점수다 했는데 형식이 꽤나 잘 돼 있어. 꽤나 비슷한 똑같은 얘기 다 썼는데 나는 남들에 비해서 나는 몇 조 몇 항인지도 다 썼어. 그러면은 상당히 점수 한 1, 2점은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적지 않은 점수예요. 정말 높은 점수예요. 법학 점수 치고는.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좀 체크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핵심은 내용이고 내용이 기본적으로 돼 있다는 전제 하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형식만 열심히 공부를 한다고 해도 내용 쓸 게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미 7월 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용적으로는 꽤나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 내용 보다 보면 이 기출문제 내가 봤던 뭐 답안이랑은 좀 다르네. 내가 썼던 답안이랑은 다르네 하면서 이제 느끼시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좀 더 쓰면은 좀 더 고득점이 가능하구나. 이런 거 느끼시면서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 문제. 이거는 약술 문제죠. 약술 문제. 그래서 보통 한 문제, 특히나 이제 1번 문제는 무조건 사례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2번 문제도 거의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약술, 단문이라기보다는 약술이죠. 그래가지고 이 약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러분들이 법 조문 같은 거를 쭉 나열해 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3번, 4번 해가지고 보통 2문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사 기본법 해서 정기조사, 수시조사 이런 것들. 그래서 행정기관의 장은 종인한 그렇네요. 원칙이 나와 있네요. 원칙. 그 다음에 그 예외. 이거 법조항에 나와 있죠. 법조항 그대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복주사 제한 해가지고 나와 있죠. 약술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뭐 답안지 작성하는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냥 논점의 정리, 그 다음에 뭐 법조항 이런 거 그냥 직접 쓰시면 됩니다. 법조항. 그 다음에 뭐 결어. 이렇게 쓰셔도 되는 거고 쉽게 말해서 사례형과 똑같이 쓰셔도 되는 거예요. 뭐 법조항 그 다음에 뭐 이 사이에 뭐 판례 이런 거 있으면 판례 껴놓고. 근데 보통 약술은 어떻게 쓰느냐? 서론, 본론, 결론. 보통 이렇게 씁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쓸 게 없다. 그럼 결론 안 쓰셔도 돼요. 그 다음에 서론, 본론 이것만 쓰셔도 됩니다. 나는 서론도 못 쓰겠다. 그러면은 본론만 쓰셔도 돼요. 그래도 약술은 점수가 나옵니다. 제가 이거는 또 나중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만약 서론 쓸 게 없다. 그러면은 원래 이 약술 문제가 어떤 법에서 지금 나올지는 모르지만 제가 앞에서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게 1조는 뭐다? 법의 목적이다. 2조는
용어의 정리다. 그 다음에 3조, 4조, 5조, 6조 뭐 이쪽은 기본적인 법의 원칙들이라든지 또는 뭐 준용 규정 이런 게 나와 있다. 준용 규정까지는 우리는 몰라도 돼요. 원칙, 기본적인 원칙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뭐 신뢰보호 원칙 이런 거 나오죠. 절차법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 여러분들 암기하셔야 돼요. 법 조항 번호까지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게 법학 답안지의 퀄리티를 엄청나게 많이 바꿔줘요. 그래서 약술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은 앞에다가 서론에다가 뭐 쓰냐면은 물론 뭐 관련 이제 내용들 여러분들 다 아시면 쓰면 좋은데 쓸 게 없다 그러면은 그거 쓰시면 돼요. 법 2조의 어떠한 용어 정의 쓰시면 됩니다. 용어 정의. 또는 그것도 쓸 게 없다 그러면은 행정조사 기본법의 목적은 뭡니다. 법 1조에 정해져 있어요. 이거 먼저 서론으로 먼저 쓰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답안지가 훨씬 풍부해 보여요. 왜? 남들은 중복조사 중지 그거 막 쓰고 있거든요. 근데 나는 시작할 때 이 법이 난 뭘 쓸지 잘 몰라. 그러면 우선 그냥 이 법이 약술의 경우에요. 지금 사례의 경우는 아니에요. 약술의 경우에는 뭘 쓸지 몰라. 그러면 우선 이 법의 목적이 이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규정들이 정해져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중복조사예요. 중복조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복조사에 대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서론 쓰는 거예요. 훨씬 풍부해집니다. 답안이.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체크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뭐 쭉 이렇게 먼저 쓰시면서 중복조사 제한 뭐 조사 주기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암기하신 내용들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이건 이제 시행 0까지지만 관련해서 이제 정기조사, 그 다음에 뭐 수지조사 이런 거 언제 이제 하는지 주기들 나와 있죠. 이건 이제 모범 답안이니까 제가 굳이 뭐 법의 목적 이런 거 쓰지 않은 거고 만약 여러분들이 생각이 안 난다 하면은 그런 걸 쓰시라는 거예요. 그런 것만 써도 굉장히 답안이 풍부해집니다. 그 다음에 중복조사 조사 제한 규정 이런 것들까지 추가해서 여러분들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다 법 조항에 나와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언급할 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 쭉 여러분들이 나열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뭐 1번, 2번 번호를 꼭 써서 해야 되냐 아니면 그냥 줄글로 쭉 써도 되냐 웬만하면은 번호로 쓰셔서 줄바꿈을 해가면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게 보기 편하니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채점자분들이 보기 편하게 답안을 작성하는 게 생각보다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내용이 충실하다는 전제 하에서. 자, 4번 문제 역시 약술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이제 내용 풀이를 막 깊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들은 여러분이 이미 다 공부를 하셨을 때고 지금 7월 말이기 때문에 그리고 법조문에 있는 거를 그대로 갖고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쭉 한번 형식적인 거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규제 원칙 나와 있네요. 그러면은 규제 원칙 첫 번째 하나 쓰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 뭐다? 규제 개혁위원회 심의 조정 내용들. 이제 이런 거가 약간 불이 타죠. 불이 타라기보다는 암기도 잘 안 되고 암기하기도 쉽지 않고 암기량도 많은 그런 게 이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조정사항 해가지고 쭉 나와 있습니다. 법조항 보면 이제 그런 거 암기하셔야 되는데 솔직히 이런 거 다 암기해서 쓰시는 분은 많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냉정하게 여러분들이 알만한 것들만 다 쓰시면 되는 거고 잘 암기해서 이제 기억나는 것들만 잘 쓰시면 되는 건데 이제 최대한 열심히 암기를 하셔야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한 3개밖에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은 깔끔히 3개를 쓰면 안 됩니다. 더 쓰세요. 더 쓰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3개 내가 확실히 알고 있다. 그러면은 이건 이제 원칙들이니까 쭉 썼어요.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 네 여기 나오죠. 그래서 여기 이제 조정사항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한 1번부터 3번까지는 확실히 알고 있다. 근데 나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한 2-3개 정도는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해서라도 쓰셔야 됩니다. 약간 채워 넣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하나라도 더 맞으면은 그럴싸한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항상 답안을 쓰실 때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나는 모르니까 정직하게 안 쓰겠어. 그러면은 채점자분이 그걸 보고서
아, 이 답안을 쓰신 수험생은 굉장히 정직한 분이구나. 그래서 점수를 더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몰라도 아는 척 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죠. 있어 보이게 답안지를 써야 된다. 있어 보이게 답안지를 써야 된다. 그 말이 그대로 여기에도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거는 당연히 잘 쓰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모르거나 어렴풋한데 한 것도 몇 개씩은 좀 쓰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중에서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 잡듯이 한두 개라도 맞으면은 훨씬 좋은 이제 점수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예를 들어서 그 밖에 이제 빼고서 6개인데 막 9개, 10개를 쓴다? 그거는 완전히 오답이죠. 그거는 완전히 오답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한도 내에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내용을 다 암기하면 좋죠. 그게 최선이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게 좀 만만치가 않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형식을 맞추기 위해서 이러한 좀 조언도 제가 해드렸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여기 지금 끝 있죠? 그 다음에 보통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하 여백 쓰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 안 쓰면은 그러면은 막 큰일 나나요? 그러진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이하 여백 안 쓰셔도 큰일 나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하 여백 안 쓰시고 합격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내용이 무조건 우선이긴 해요. 그렇지만 내용이 우리가 이제 서로 공부를 하고 뭐 하고 하다 보면 이제 비슷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내용을 암기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개의 방면에서 좀 이렇게 좋은 답안지를 산출해내는 게 좋기 때문에 제가 2022년 기출문제를 기준으로 해서 내용들, 아마 여러분들 뭐 유인물이라든지 이런 데 다 지금 내용들은 다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내용들은 이렇게 제가 썼다면 이렇게 썼다. 그리고 실제로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22년 시험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그래도 이제 나름 뭐랄까요, 좀 고득점이 나왔죠. 고득점이 나왔기 때문에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 내용적인 건 어쨌든 법에 있는 내용 또는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다 갖고 왔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형식적인 거 제가 말씀드렸던 그 형식들 잘 좀 체크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합격하신 분들도 우리 행정사 합격하신 분들도 좀 형식 많이 안 맞추신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좀 신경 쓰시면은 오히려 남들이 안 할 때 내가 했다? 나중 되면은 몇 년 뒤만 되면은 다 똑같이 할 거예요. 전 진짜 확신할 수 있어요. 왜? 원래 법학 답안지가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행정사 시험만 약간 좀 덜 강조가 되는 게 있긴 한데 점점 난이도가 올라가고 여러분들의 수준이 올라가고 그러면은 결국 답안지도 다 그렇게 수렴을 하게 될 겁니다. 법 조항, 법 번호 안 외워도 돼요. 점점 외우게 될 거예요. 점점. 특히나 중요한 것들 위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리 여러분들 남들 안 외울 때 좀 나는 내용이 어느 정도 충분한 것 같아. 뭐 이러면은 법 조항 중요한 내용들 또는 법 제목들 이런 것들 좀 체크를 하시고 논점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런 것도 조금씩 연습하고 체크하시면 괜찮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번호 한번 쓰고 갈게요. 뭐 예를 들어서 1번 한 다음에 쭉 쓰고 뭐 그 아래 뭐 가로 1번, 뭐 가로 번호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상관없습니다. 원래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다만 시험지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죠. 그러면은 원래 어떻게 쓰냐면 첫 번째 제일 큰 대목차는 로마자로 씁니다. 로마자. 그래가지고 로마자로 요 안쪽으로 번호만 전문적으로 쓰는 데가 있고, 그 다음 1번, 그 다음 가로 1번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뭐 그 다음에 뭐 원괄호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로마자 쓰셔도 돼요. 저는 이제 로마자 보통 쓰거든요. 가로 1 다음에 이제 로마자 쓰는데 로마자로 안 써도 됩니다. 원으로 그냥 쓰셔도 돼요. 이런 거는 이제 선택인데 이 순서 정도는 조금 큰 대목차 순서 정도는 조금 알고 계시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해서 한번 이거는 그냥 소개만 해드릴게요. 물론 이게 여러분들의 합부를 과연 바꿀 수 있냐에 대해서는 이런 이제 번호 쓰는 거 갖고 합불이 바뀌진 않을 거예요, 아마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제가 알려드렸던 형식 자체가 완전 준수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은 얼추 비슷한 분들끼리는 합불이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 그 정규분포표라고 하죠. 이게 이제 정규분포표예요. 제가 수학과 나왔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반땡 이렇게 하면은 평균이죠. 에버리지. 그러면은 여기 이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여져 있는데
우리 시험은 다들 합격을 하고 싶어서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100점이면은 50점이 평균이 아니라 합격점이 예를 들어서 뭐 55점이다 이러면은 여기에 다들 모여 계세요. 여기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합격률 10%. 그래서 한 뭐 53점, 52점 이쯤 해서 엄청 모여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1점, 2점 차이로 떨어지는 사람 분들도 엄청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형식 좀 잘 맞추고 가시면 좋아요. 형식은 여러분들 암기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1, 2점, 막 뭐 0점 몇 점 차이로 많이 떨어지시는 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딱 시험 끝나고 나서 내가 좀 그거라도 좀 챙길 걸 이런 생각 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웬만하면 없이 최대한 좋은 답안지를 뽑아내고 나서 후회 없이 좀 나오시고 또 좋은 결과를 받으셨으면 해서 제가 이거를 좀 강의로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